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 분야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니 대기업의 진출을 일정 기간 동안 막는 건데요. 정부가 대리운전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 얘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들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건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중간쯤에 되는 모호한 상품인데, 최근에 은행이 이 상품의 발행을 늘리는 이유는 뭐고, 혹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점은 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IPEF인데요. 이게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라는데, 이 IPEF라는 건 뭐고,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건지 간단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들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조금 제일 어려운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IPEF.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은 이게 뭐고 가입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장단점이 다 있을 테니까. 예. 지금으로선 딱히 뭔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IPEF는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의 앞글자를 딴 거고요. 예. 우리말로 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도로 이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이코노믹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가입을 하면 마치 경제적으로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예. 이 모임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경제적으로 혜택을 얻는 건 없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관세거든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FTA라는 거 있죠. 자유무역 협정. 예. 요걸 맺으면 협정 맺는 국가들끼리는 관세를 덜 물리게 하는 거고,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 중에 RCEP라는 게 있고,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 모임에는 CPTPP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모여서 우리끼리는 관세 좀 덜 물립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나 RCEP, CPTPP 모두 다 무슨 협정이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IPEF는 협정이란 말이 안 붙잖아요. 그리고 협력체 정도로만 번역을 하는 건데, 요건 관세 인하 같은 경제적인 혜택을 가입 국가들 간에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정이라는 건 예. 그 국가들이 추진할 때 일종의 계약인 거라서 국내 내부적으로도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네. 이 IPEF는 미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협력체 정도로만 간단하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이 프렌드 쇼어링,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깐부끼리 모임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IPEF가 일종의 깐부끼리 모임인 겁니다. 그냥 모여서 뭐 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모여보자. 그렇습니다. 중국 빼고 인도나 호주, 일본 그리고 몇몇 아세안 국가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반도체나 공급망 문제, 뭐 디지털 경제 이런 게 중요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모여서 의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는 단계고,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협정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막 발을 뗀 상황이라서 협정까지 가려면 길이 멀고도 아주 멉니다. 이게 나중에는 협정으로 더 한 단계 격상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2월 국내에서 발효된 RCEP, 중국 주도로 만들고 있는 거, 요거는 2012년에 협상 시작해가지고 발효될 때까지 10년 걸렸거든요. CPTPP, 요것도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처음엔 이거 미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미국이 아예 우리가 안 할래 하고 빠지는 바람에 일본이 대신 추진 중이거든요. 요것도 아직 완성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깐부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경제적인 혜택은 지금 당장은 없다. 그리고 세부 운영 규칙과 내용을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뭐 FTA 같은 뭔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수도 있고 끝까지 안 만들어지고 그냥 몰 수도 있고. 네. 회사로 치면 무슨 공식 회의체 같은 게 아니라 네. 담배 한 대 피러 갑시다. 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주로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근데 경제적인 혜택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왜 가입을 하려고 하지?라고 물으면, 그럴 때 따라다녀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그림을 같이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럼 반면에 단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가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 정부는 아니야 이건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야라고 설명은 하지만 국제 정치라는 거는 나의 의도보다는 나의 의도를 상대방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중국에서는 지금 자기들 배제하고 뭔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당장 반발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듣고 네. 나니까 고맙습니다. 네. 예. 나수지 기자님, 네. 대리운전업을 지금은 대기업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할 수 있고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대기업은 못하게 좀 막아준다는 건가 봐요? 네, 이 동방성장위원회가 오늘 본회의 열어서 이렇게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 대리운전업을 적합업종, 그러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앞으로 3년 동안은 대리운전 업종에 대기업이 새로 진입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기존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 두 곳인데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 여기도 사업 확장이 쉽지는 않아집니다. 이렇게 3년 일단 지정을 하고 만약에 네. 3년 뒤 지나면 한 번 더 3년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연장되면 최대 6년 동안은 이제 대리운전 업계에 새로운 대기업 진출은 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된 게 그러니까 작년에 대리운전 총연합회가 5월에 이거 동반이의 대리운전업 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신청한 지 1년이 지나서 예. 이제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동반이가 대리운전업 이렇게 중기 적합업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권고여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개는 근데 이렇게 권고하고 나면 다 따르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요 기업이 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도 있고 알렸는데도 안 따르면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받게 되긴 하는데 네. 이러면 기업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니까 여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보통은 권고사항을 다 따르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대기업 계열 플랫폼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대리운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현금과 비슷한 포인트를 주는 마케팅 이런 거는 막히게 됩니다. 아, 새로 고객을 새로 추가로 얻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대리나 지금 그 티맵 거기서도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티맵에서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요 두 곳들은 현금 비슷하게 마케팅은 못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기존 기업 인수하는 것도 막히고 지분 투자 조금 해가지고 같이 사업하겠다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이 돈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 늘리는 거는 막겠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좀 여기서 빠진 게 중기 적합업종 지정되면 보통은 대기업은 여기까지만 덩치를 불려라 하고 이 시장 점유율 숫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리운전업은 그렇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 나왔던 게 대기업은 시장 점유율 40에서 45%까지는 못 넘기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빠졌냐면 지금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고 티맵이 한 1%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예. 돈 써서 마케팅하는 게 어려워지면 이 구도가 그냥 그대로 굳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까지는 제한하지 말고 그냥 두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에 얽힌 이해관계자가 크게 총 세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앞서서 요청했던 대리운전 총연합회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도 카카오 티맵이 각각 입장이 다릅니다. 예.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1위니까 이것만 지켜도 큰 손해까지는 아닌 그래요? 거고 또 오히려 좀 새로운 대기업들 진입하는 막는 효과가 있어서 나쁜 소식까지는 아닌데 네. 지금 반발하는 거는 대리운전 총연합회 그리고 티맵입니다. 티맵은 더 이상 사업을 못 키운다고 하니까 우리 이거 키우려고 막 시작했는데 막으니까 싫겠죠. 이건 이해가 되는데 네네. 대리운전 총연합회는 본인들이 원해서 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규제가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티맵이 어떤 식으로든 좀 사업 확장을 하면서 이 카카오가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을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 걱정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연합회가 중기적합업종 지정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 연합회에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대리운전 전화콜 업체 중에서는 어차피 이게 시장이 지금은 전화로 이용하는 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80%고 네. 앱으로 이용하는 게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은 점점 앱으로 갈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앱을 만들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티맵이나 카카오가 회사들을 조금 인수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에 좀 팔아서
회사를 팔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더 이상 확장도 하지 말고 인수도 하지 말라고 하니 맞습니다. 나는 그럼- 여기 되지도 않는 시장에서 계속 고생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퇴로는 오히려 막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들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계속 생존하고 싶은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들 중에는 이런 분위기 있다 그냥 얼른 팔아버리고 사업 정리하고 싶은 업체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린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티맵은 갑작스럽고 황당할 거고 그런 분위기군요.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은행들이 최근에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게 증권인지 채권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발행을 늘리고 있다는데 이게 사두면 또 재테크 상품이기도 하다면서요. 네, 그래서 인기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신종자본증권, 뭐 하이브리드 채권 아니면 영구채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은 채권인데 만기가 아주 길거나 아니면 발행한 곳에서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서 사실상 만기가 없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원금은 안 갚고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영영 원금을 갚지 않는 건 아니고요. 통상 중간에 상환할 수 있는 별도의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상환할 겁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놓는데 최근에 은행에서 발행된 이 신종자본증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만기는 영구로 발행이 됐어요. 그런데 5년 후부터 중간에 은행이 원하면 미리 공시 후에 상환 가능하다 이렇게 옵션을 붙여놨고 발행했을 때 발행 이율은 4.5%로 고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신한은행, 뭐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렇게 발행을 한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 넘게 발행을 했고 예. 국민은행도 4,000억 원 발행 예정입니다. 모두 이자율 즉 채권에 붙은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표면 이율은 최소 4% 이상이고 경남은행에서 발행한 거는 5%가 넘기도 합니다. 5% 갖고 있으면 5% 준다는 건데. 그렇죠.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네. 만기가 영구예요. 네. 그 말은 계속 빌려줘. 네. 영원히. 그렇습니다. 언제 갚는다는 말이 없고 네. 중간에 은행이 원하면 갚을 수도 갚을 있고. 수도 있다는 말은 네. 원치 않으면 안 갚을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와서 돈 좀 빌려주라? 네. 5% 줄게. 예.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갚을지는 나는 모르고 중간에 내가 원하면 갚을 수도 있어. 예. 이걸 어떻게 믿고 빌려줍니까? 그래서 발행하는 곳에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일반적인 회사, 뭐 조그만 회사가 영구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아예 시장에서 수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든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대부분 은행인데 요즘엔 은행 말고도 뭐 금융지주라든가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 이렇게 쭉 이런 후순위 채권 말고도 이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갚기는 갚아요? 갚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오히려 난 더 갖고 있고 싶은데 예. 또 이자 많이 주니까 예. 갖고 그냥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자만 따박따박 받고 싶은데 금융기관들이 그 중도 상환 시점이 되면 갚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믿고 이제 사는 거다 이거죠. 네, 저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양심이 있으면 갚겠지.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후순위채보다는 늦어지는 이 상환 조건이 어떻게 보면 발행채 쪽에 혹시라도 망하면 네, 그런 것도 있고 발행채 쪽에 조금 발행한 곳에서 유리하게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조금 더 줘야 되는 그런 증권입니다. 이런 거는 왜 세상에 태어나고 왜 자꾸 발행하고 은행들은 그럽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자본 확충을 위해서예요. 일반적인 채권을 발행을 하면 회계상 갚아야 될 부채, 빚으로 잡힙니다. 예. 근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에 포함이 돼요. 주식처럼, 주식을 발행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은행이 얼마나 안전한지 체크할 때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건데 요거는 네. 이제 대출이라든가 뭐 유가증권에 투자한 것처럼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요걸 이제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 8%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2월 기준 국내은행 BIS 비율을 보니까 16.6%, 굉장히 뭐 안전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뭐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후순위채라든가 신종자본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 비율도 올라가고 자본이 증가하니까요. 자본을 확충하는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출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돈으로 뭐 다른 곳에 M&A를 하려는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본이라면 이게 이제 은행 회사 돈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맡긴 고객 돈이 아니라. 네. 그럼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걸 은행이 발행하면 들어오는 돈이 그게 이제 은행 돈이 된다. 그렇습니다. 갚아야 될 빚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럼 주식 발행해서 받은 거하고 똑같이 쳐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분은 희석이 안 되는 남의 돈이지만 내 돈 같은 느낌인 거죠. 음. 그런데 이 신종자본증권의 금리 같은 경우는 후순위채보다 좀 높습니다. 그럼에도 후순위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회계상 분류 때문인데
후순위채, 그러니까 채권 중에서도 갚는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 자본으로 치기는 치지만 만기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본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낮아집니다. 곧 갚아야 되니까 내 돈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이 1,000억 원을 발행해도 시간이 흐르면 후순위채는 800억, 600억 이렇게 자본으로 보는 비중이 줄어들고 네. 대신 그만큼 이제 부채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신종자본증권은 그냥 그대로 자본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발행한다. 네. 은행의 속사정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이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발행 금리가 0.7에서 한 1%포인트 정도 높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 신종자본증권하고 후순위채 금리 간격이 아주 많이 좁혀졌어요. 0.5%포인트 내로 줄어들다 보니까 야, 이자 요만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냥 차라리 후순위채보다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하자. 이렇게 돌아서는 은행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후순위채나 뭐 신종자본증권 이런 걸 발행하는 이유는 자본 비율을 높여서 나중에 뭐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려는 건데 예. 후순위채가 아닌 신종자본증권을 요즘에 발행하는 이유는 그 둘 사이의 금리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은행 돈 못 갚는 분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 네. 은행은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고 망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돈을 좀 쟁여놓자. 네, 맞습니다. BIS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16%면 예. 이게 아마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줬던 대출들 이거 네.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분류하고 계산한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 예. 부분도 그래서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받으러 돌아다니면 이분들은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곡간을 쟁여놔라. 네. 언제 털릴지 모른다. 은행들도 그런 얘기겠죠. 그런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게 또 여윳돈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테크 상품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은행이 망하겠어? 은행 정도라고의 신용 등급이면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증권사라든가 뭐 증권사의 MTS나 HTS 뭐 예. 주식 거래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일반 채권 거래하듯이 뭐 1,000원 단위, 몇만 원 단위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금융지주나 아니면 증권사, 보험사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채권보다 금리는 높지만 아까 4에서 5% 정도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후순위채보다도 상환 순위는 뒤에 있고요. 또 가능성은 낮지만 이 발행한 곳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자나 원금 다 이제 지급이 중단됩니다. 네. 얼마 전에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이 됐었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 가격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그냥 만기까지 쥐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만기가 없다 보니까 중도 상환이라는 옵션을 붙여놓은 그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점은 금융사가 유리하면 갚을 수도 있어요라고 정해놓은 거라 그때 가서 이제 금리 상황을 봐가지고 갚을지 안 갚을지는 좀 봐야 상황을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돈이 묶일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 단순히 금리 높다는 걸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품일 수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일이 있을 가능성은 적으니 다들 그냥 안심하고 투자는 하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예. 자,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 하나만 좀 더 볼게요. 네.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네. 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 안 쓰고 어떡하냐. 네. 그런 나라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헝가리가 네. 반대다 우리는. 네. 우린 절대 안 된다. 음. 라고 하고 있어서 왜 그러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는데 예. 시간 없어서 핵심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헝가리는 전체 원유 수입량 중에 70% 가까이를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데 헝가리의 원유 정제소가 딱 한 곳 있거든요. 정유 공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정유 공장이 러시아산 원유 정제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다른 원유는 잘 못 정제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효율이 예.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원하는 대로 러시아산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면 완전히 예. 대체하려면 신규로 정제소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대략 한 9천억 원 정도 들고 구축하는데도 한 2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반대다.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요.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헝가리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러자 헝가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했냐면 작년 11월부터 기름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휘발유랑 경유 가격을 리터당 우리 돈으로 1,600원으로 딱 제한을 해버렸어요. 주유소에서 파는 가격을. 그렇습니다. 예.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총선 앞두고 지지율 하락 고려한 조치였다라는 평가가 당연히 나오죠. 우리나라 전기요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이게 현 총리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상한제를 7월 1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정해 놓으면 원유 가지고 와갖고 정제해서 파는 기업들은 손해잖아요. 그렇겠죠. 그 손해를 메우게 해준 게 값싼 러시아산 원유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말고 다른 원유들은 지금 가격이 엄청 오른 데 비해서 러시아산은 여전히 싸거든요. 팔 곳이 별로 없으니까. 네, 예. 그거 정제해서 수출을 하면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의 요구대로 러시아산 원유 안 쓰면 헝가리는 지금 브렌트유 수입해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비싼 브렌트유 쓰면 지금 같은 마진을 기업들이 못 남깁니다. 그럼 적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헝가리 정부가 기름 가격 상한제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죠? 아니면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도 못 올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헝가리는 내륙 국가거든요. 근데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안 갖고 오게 되면 헝가리 기준으로 7시 방향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크로아티아를 통해서 바다로 원유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예. 근데 그러려면 원유 받을 시설, 나르는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 시설을 누구 돈으로 지을 건지 누가 맡아서 지을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럽 연합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전혀 밝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헝가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즉 러시아 원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랑 싸우자는 당신들의 의견은 이해가 되나? 네. 내가 왜 맨 앞에 나가서 나 혼자 힘들게 싸워야 되냐? 헝가리는 너희들 아니면- 도와주든가. 네, 아니면 도와주든지 도와주지도 않고 무작정 금지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라는 겁니다. 유럽의 각국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나수지 기자, 박세훈 작가, 김은호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여성시대 다 듣고 나서 11시 5분에 이어지는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